새벽 4시 반, 한 할머니가 부엌 조명을 켭니다. 낡은 공책 한 장을 천천히 뜯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그 한 장의 쪽지가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정희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우리 태준이가 48이 되도록 혼자 있다가 겨우 결혼했는데 내가 참아야지. 태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결혼을 미뤄왔습니다. 그런 효자 아들이 45세가 되어서야 만난 사람이 지금의 며느리 박유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를 정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유진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희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전직 배우 출신답게 우아하고 세련된 유진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유진의 동생 미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갈 곳이 없다는 36세의 동생이었죠. 유진은 태준을 설득해서 미선을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태준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태준은 환하게 웃었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아침상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완벽하게 꾸민 모습으로 다정하게 말했죠.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태준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효부야. 엄마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나셨죠? 정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한 그녀는 아직 잠든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죠. 미선아, 형부 나갔어. 이제 시작하자. 미선이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턱 주저앉더니 정희를 향해 소리쳤죠. 야, 할머니. 아직도 거기 서 있어? 설거지 안 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두 자매의 속삭임이 들렸죠. 언니,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응, 서류 다 준비됐대. 도장만 받으면 돼. 그 늙은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안 주면 방법이 있지.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들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준비, 또 설거지, 저녁 준비. 72세의 몸으로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죠. 무릎은 계속 쑤셨고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휘어졌습니다. 유진과 미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척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정희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소리 좀 작게 해. TV 소리 안 들려. 정희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대신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닦다가 으윽하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래도 일은 해야죠. 우리가 뭐 파출부 쓸 돈이 있나요?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은 더 심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유진이 말했죠.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세요? 사실 간은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머리가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커피 내리는 법도 자꾸 까먹으시고. 미선이 거들었죠. 나이 들면 치매 오잖아. 미리미리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앞에서 유진과 미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준이 퇴근하면 유진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저도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태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48세에 늦은 결혼을 해서 얻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 태준이 이혼하고 다시 혼자 늙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유진과 미선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정희에게 특별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유진과 미선은 계속 재산 이야기만 했죠. 강남의 새 아파트, 외제차, 명품 가방. 정희의 집을 팔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집이 시가 15억은 한다고, 지금 팔면 대박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죠. 점심을 먹고 난 후 유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불안한 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미선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미선은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희 명의로 이전된 소중한 재산이었죠. 이 집에는 4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태준 오빠한테 갈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건. 미선이 갑자기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정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의문이 담겼습니다. 모시고 있다고? 유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죠. 그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을 다 하는 건 자신인데 유진은 마치 자신이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선이 서류를 정희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한 글자만 쓰면 된다고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순간 미선이 정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놓아줘요. 정희는 아픔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의 힘이 생각보다 셌죠. 72세 노인의 가늘고 약한 손목이 미선의 소나기에서 빨갛게 변했습니다. 도장 찍을 때까지 안 놓아줄 거예요. 유진도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을 텐데. 이기적이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한테 갈 건데, 지금 필요한 며느리들한테 안 주고. 미선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으며 유진과 눈빛을 교환했죠. 그날 저녁 태준이 퇴근했을 때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진과 미선은 천사의 얼굴로 태준을 맞았고 정희는 긴 소매옷으로 멍든 손목을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새벽 4시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난 것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계부로 쓰던 공책이었죠. 이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희의 글씨는 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유진이와 미선이가 날 괴롭히고 있어. 매일 집안일을 다 시키고 욕을 하고 어제는 손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은 건지 고민됐어요. 아들이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집까지 넘기라고 협박했어. 볼펜을 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말하지 못한 건 내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좋았기 때문이야.
너는 40 넘어서야 결혼했잖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이 부분을 쓸 때 정희의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흐려졌어요. 내가 말하면 내 인생이 뒤집힐까 두려웠다. 그런데 이젠 너무 힘들다. 정희는 잠시 쉬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볼펜을 잡았습니다. 너라도 알아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널 믿고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공책을 덮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아들에게 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침 7시 태준이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오늘 회사 가면서 이거 좀 봐줄래?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작은 공책에서 뜯어낸 한 장의 종이였죠.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거? 나중에 봐. 혼자 있을 때. 정희의 간절한 눈빛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안 출근길이었습니다. 태준은 쪽지를 꺼냈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와 미선이가 날 괴롭히고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니. 매일 집안일을 다 시키고 욕을 하고 어제는 손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지하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집까지 넘기라고 협박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니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건 내가 웃는 얼굴로 사는 게 좋았기 때문이야. 이 부분을 읽을 때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니. 내가 말하면 내 인생이 뒤집힐까 두려웠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있었다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젠 너무 힘들다. 너라도 알아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널 믿고 있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지하철이 회사역에 도착했지만 태주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갈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후배 변호사 동욱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쪽지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했죠. 동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건 명백한 고령자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태준의 질문에 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해요.
다음으로 태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령자 학대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싶었죠. 담당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필요한 증거들,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녹음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죠.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머니의 재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알아봤습니다. 법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한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태준이 향한 곳은 전자기기 매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죠. 초소형 카메라 중에서 가장 성능 좋은 걸로 주세요. 음성 녹음 기능도 확실한 것으로요. 매장 직원이 추천한 제품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고성능 제품이었습니다. 태주는 카메라 2대와 음성 녹음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오후 4시쯤 태주는 카페에 앉아 오늘 하루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죠. 1단계 마이너스 증거 확보, 초소형 카메라 설치, 녹음 준비. 2단계 마이너스 법적 근거 마련, 변호사, 경찰, 법무사 상담 완료. 3단계 마이너스 어머니 보호,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준비. 4단계 마이너스 가해자 처벌, 법적 책임 추궁. 태주는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냉정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녁 5시,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죠.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엄마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요. 태주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척했죠. 저녁 식사 후 태주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교하게 숨겨두었죠. 부엌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다렸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출근할게요. 엄마,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태준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가지 않았죠. 회사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병가 신청을 했습니다. 태주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집 안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태준이 나간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선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이제 시작할까?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목도리였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곧 그 평화는 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유진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어제 우리가 한 얘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과 미선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무슨 얘기? 집 이전 얘기요. 어머니가 요새 좀 오락가락 하시죠? 유진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락가락 한다니,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빴어요. 난 정신이 멀쩡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왜 이상한 종이에 뭔가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쪽지를 본 것일까요? 혹시 태준 오빠한테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 정희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들이 쪽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정말이요? 그럼 오빠가 어제 왜 일찍 들어왔을까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태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화면 속에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미선이 정희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미선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몸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말 들으세요. 집 넘기는 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유진이 어디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부동산 이전 서류였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선이 정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놓아줘요. 정희는 아픔에 소리를 질렀어요. 미선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72세 노인의 가늘고 약한 손목이 붉게 변했죠. 도장 찍을 때까지 안 놓아줄 거예요. 유진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을 텐데. 이기적이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그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한테 갈 건데 지금 필요한 며느리들한테 안 주고. 미선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당장 달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자동으로 백업됐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과 미선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정희를 바보 취급하고 치매에 걸렸다고 모욕하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했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15분 후 태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과 미선이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였죠. 태준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고 손목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벌써 들어오셨어요? 오늘 일찍 끝나셨나 봐요. 유진이 당황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목이 왜 이래요? 태준이 정희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부딪혀서.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여전히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부딪혀서 이렇게 돼요? 누가 잡은 거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보, 그게. 유진이 변명하려는 순간 태준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궁금해서 녹화해봤어요. 엄마가 혹시 오락가락하시나 싶어서요. 태준이 화면을 유진과 미선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죠. 미선이 정의를 위협하는 모습, 유진이 서류를 들이미는 모습, 정의의 손목을 거칠게 잡는 모습, 이기적이라고 모욕하는 모습, 치매에 걸렸다고 비웃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한 화질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음성도 또렷하게 들렸죠. 유진과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예요? 증거죠.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 궁금해요? 어제부터요. 엄마가 쪽지로 모든 걸 알려주셨거든요.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태준은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다른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녹화된 영상들이었어요. 유진과 미선이 정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청소를 시키며 무시하는 장면, 음식이 짜다고 모욕하는 장면, 치매에 걸렸다고 비웃는 장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장면. 이것도 다 오해인가요? 태주는 영상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유진과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유진과 미선이 재산에 대해 대화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 집 팔면 15억은 받을 수 있어. 빨리 도장만 받으면 돼.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서둘러야 해. 형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자신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유진과 미선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했냐고요? 집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뒀거든요. 태주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가 왜 이랬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유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설명? 뭘 설명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유진은 울며 불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괴롭힌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요? 미선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우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언니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만 했다고요. 고생?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당신들은 소파에서 쉬기만 했으면서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됐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태준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엄마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없어요. 여보, 집에서 나가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괴롭힐 때는 용서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요? 유진은 이번에는 정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유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정희의 말이 유진에게는 마지막 선고와 같았습니다. 짐 싸는 시간 1시간 줄게요. 1시간 후에도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당신들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예요. 고령자 학대, 협박, 재산 강탈 미수.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태준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전부 변호사와 경찰에게도 보냈어요. 당신들이 엄마한테 다시 접근하거나 괴롭히면 즉시 고소할 겁니다. 유진과 미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에도 유진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미선은 끝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짐을 대충 가방에 우겨 넣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에이, 진짜 재수 없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말을 들은 태준이 미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는군요.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미선이 되물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엄마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 형부한테 갈 건데. 미선의 뻔뻔함에 태준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유진과 미선이
큰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인가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엄마를 괴롭힌 것도 3년이겠네요. 태준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사랑했죠. 하지만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태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유진과 미선이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미선은 끝까지 화가 나 있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봤죠. 여보.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정이만 남은 거실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했죠. 정이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태준도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침묵했어요. 후회 안 해? 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후회해요? 유진이를 쫓아낸 거요? 전혀요. 태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랑은 같이 살 수 없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어요. 고마워, 태준아.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니. 정희가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과 미선이 떠난 후 집안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과 따뜻함이 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정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정희의 발걸음도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죠.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매일 아침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하지만 태준은 어머니 옆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죠.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주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으니 음식 맛도 한결 좋았어요.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뿌듯해했죠. 매일 먹는데 안 질려?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엄마 손맛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뭐니? 혹시 고향에 내려가고 싶으시지 않아요? 여기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을 것 같아서요. 태준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의 마음이었죠.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함께 내려가요. 저도 고향이 그립긴 해요. 너는 직장이 있잖니.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고향에서 다른 일을 찾아봐도 되고요. 태준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여기서 쌓은 것들을 다 버리고. 엄마가 더 중요해요. 다시 쌓으면 되죠. 태준의 말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고 싶으시다고요? 흥.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희의 말에 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서 커튼을 살짝 흔들었죠.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태주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진이 끝까지 버텼지만 명백한 증거와 고령자 학대 혐의 앞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없었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정희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제공한 증거들로 인해 유진과 미선의 고령자 학대 사실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두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태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자 학대 예방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었죠. 정희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이자 기쁨으로 일어나죠. 아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끔 정희는 서랍에서 그 쪽지를 꺼내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던 그 쪽지를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죠.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한 용기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태주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집은 팔지 않고 세를 주었죠. 정희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이었으니까요. 고향의 작은 한옥을 수리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했고 작은 텃밭도 있었죠. 태주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은 태준의 업무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정희와 태준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고향 공기는 역시 다르구나.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쪽지 쓴 거.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 오히려 진작 쓸 걸 그랬어. 혼자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맞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특히 가족한테는. 태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죠.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희야, 서울 생활 어땠어? 아들이랑 잘 지냈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용기를 내서 쪽지를 쓴 것,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지켜준 것까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말했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근데 나는 말 못했어. 아직도 참고 있지. 또 다른 친구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남편 없을 때는 달라. 근데 나도 말 못하겠더라. 정희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야 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 하지만 말하면 가족이 깨지잖아. 깨지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인지 가짜 가족인지 드러나는 거지.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정희의 말에 친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중 한 명이 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나 오늘 아들한테 말했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 말 듣고 용기가 났어. 잘했어. 어떻게 됐어? 아들이 울더라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이제 달라질 거래.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어요. 6개월 후 태주는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고령자 학대, 침묵을 깨다였죠.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 복지 관계자들, 가족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주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48세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혼을 미뤘었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본 거였습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쪽지를 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쪽지였죠. 태주는 그 쪽지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청중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 쪽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를 내셨는지를요. 태주는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상황을 해결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학대를 당하고 계신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관련 기관에. 둘째,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무언가 숨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학대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 시어머니가. 근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태주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 며느리한테 말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짜 효자라면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하고 바꿀 거예요. 그날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지금 고향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78세의 김 할머니였죠. 정희 씨, 저도 좀 도와주세요. 김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해요. 집안일을 다 시키고 제 연금까지 다 가져가요. 정희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드님은 아세요? 아들은 몰라요. 말 못하겠어요.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거든요.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말씀하셔야 해요. 아드님께. 하지만 아들이 행복한데 제가 그걸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어머니가 고통받는데 정희의 말에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드님이 진실을 알아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김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김할머니에게 쪽지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는 방법을요. 일주일 후 김할머니가 다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 고맙습니다. 아들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정희는 김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아들이 단단히 말했나 봐요. 그리고 이혼은 안 한대요. 대신 며느리가 변하겠다고 약속했대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구나. 그 후로도 많은 노인들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77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태주는 고향에서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주로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서울의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희와 태주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떨어졌죠. 엄마, 오늘 상담소에 재밌는 사람이 왔어요. 누가? 30대 남자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계모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태준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어떻게 됐어?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하라고요. 제가 엄마 쪽지를 보여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쪽지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당연하죠. 제 인생을 바꾼 쪽지인데요. 태준이 지갑에서 작고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해서 구겨진 쪽지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죠. 태준아,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희도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떨리는 손으로 썼던 그 쪽지를요. 그때 용기를 냈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이 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평화였죠. 그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 다시 결혼하면 좋겠구나. 엄마. 아니, 진심이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으로.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고마워, 태준아. 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벚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5년 전 내가 쓴 그 쪽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 용기를 냈길 정말 잘했다. 침묵을 깨길 정말 잘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만약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한 장의 쪽지가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랑한다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세요. 침묵은 때로 폭력만큼이나 아픕니다. 하지만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정희 할머니와 강태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어떻게 가족을 구했는지, 침묵을 깬 용기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들이 가족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침묵합니다. 가족이 깨질까 두려워서, 자식이 불행해질까 두려워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들어주세요. 고령자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138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오늘 꼭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연이 있는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